2023년 1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의 러일 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게 되면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독일산 레오파르트 2 전차 14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폴란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그 유명한 젤렌스키 대통령, 그 다음에 라트비아의 대통령인가요? 이 세 나라 정상이 모여서 회담을 했는데 그 직후 폴란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독일산 전차 레오파르트 2 14대를 제공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폴란드는 왜 제공하느냐? 폴란드는 지금 이 레오파르트 2보다 더 신형인 한국산 K2 전차를 10대 지난해 말인가요? 올해 초인가? 긴급히 보급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와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협정을 맺고 있는데 한국산 전차, 세계 최고로 꼽히는 K2 전차 1000여 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180대는 한국에서 직접 가져가고 나머지 800여 대는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걸로 서로 지금 합의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신형 전차가 들어가는 와중에 폴란드가 자국이 보유하고 있던 독일산 전차, 독일 전차 레오파르트 14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만드는 전차는 챌린저입니다. 영국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챌린저 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이 자랑하는 전차는 브래들리입니다. 브래들리 전차와 더불어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겠다라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전차와 장갑차 우크라이나 직접 공급을 하고 독일은 폴란드를 거쳐서 공급을 합니다. 근데 폴란드는 자국이 보유한 독일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면서 자기네 전차는 한국산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간 거죠. 이걸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라스푸티차는 뭔가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흑해에 연한 대평원지대입니다. 그래서 대평원지대라고 하면은 이 높낮이가 있어야 강이 흐르잖아요. 높낮이가 없으니까 비가 오면은 그냥 물이 고입니다. 여름에는 늪이 되고 좀 물이 마르면 땅이 되겠죠. 겨울에는 이게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녹아갖고 질펀한 진흙탕이 됩니다. 이 진흙탕이 된 봄철 그리고 가을철에 진흙탕이 된 이 땅을 라스푸티차라고 합니다. 이 진흙탕 때문에 굉장히 전쟁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이게 천연 방벽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병사는 걸어야 되고 자동차와 장갑차, 전차는 달려야 되는데 이 라스푸티차를 돌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름에는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역시 힘들고 그래서 대개 겨울 전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작년 2월이었죠. 겨울 전쟁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속하게 우크라이나 북쪽에 벨라루시라고 하는 러시아 동맹국이 있는데 그쪽으로부터 가까운 수도를 점령하려고 기동부대를 넣었다가 그게 실패하면서 미국의 스팅어 미사일, 영국의 챌린저 미사일 같은 게 걸리면서 돈자되면서 안 되니까 러시아 국경에 있는 돈바스 지역, 그다음에 흑해 지역에 있는 지역을 공격하면서 지리한 공방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격만 받던 우크라이나가 이 하나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얼마 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국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이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1993년인가 4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게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최고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죠. 직업은 코미디언이었지만. 근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아예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하버드를 거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당시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데에서 한 해에 1명 내지 0.5명을 박사로 임명할 때입니다. 그런 박사니까 정말 귀한 박사죠. 그러니까 이 영어도 퍼펙트했고 뭐 미국의 6.25 전쟁 때 메가드를 비롯한 숱한 장군들이 와도 오히려 영어에서 밀리죠. 영어 대화에서. 그러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명연설을 하면서 한미 상호바이 정학을 끌어내게 되죠. 그 정도만큼은 아니었지만 젤렌스키도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자신의 심정을 러시아는 뭐하지만 우리는 싸운다 하는 시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젤렌스키가 미국에 가서 연설을 했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하고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뀐 게 미국이 브래들리 전차,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 장갑차는요, 브래들리 전차도 그렇지만 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진흙탕 통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차입니다. 바퀴로 돼 있기 때문에 무한궤도가 아니라서 그런 걸 제공하겠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숱한 러시아의 비행기나 미사일을 막는 미사일도 제공하겠다라 그랬고 많은 무기를 제공하겠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방어 무기를 제공받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흥미로운 거는 기동전을 펼칠 수 있는 기동 무기를 폴란드가 제공하고 영국이 제공하고 미국이 제공한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 라스푸티차 상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 늪지대가 다 얼어 있습니다. 이게 녹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을 치겠다는 뜻으로 저는 봅니다. 이 싸움에서 아주 속전속결로 가겠죠.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면은 이렇던 지역을 차지하고 나면은 다시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해동이 돼서 라트푸치나 현상이 일어나서 러시아 군은 들어오지 어렵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작년 라스푸티차나에 걸려갖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던 러시아 기동부대가 돈자된 바 있습니다. 더 올라가게 되면 2차 대전 때 독일이 소련을 공격했다가 쿠르스크 전투에서 쿠르스크가 우크라이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러시아 땅입니다. 거기에서 패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거기도 이제 다 해동이 되면서 전차전에서 계속 전차전을 강화했던 독일이 하지 못하니까 계속 밀리면서 결국은 패전으로 가는데 그러한 지리적 자연적 현상을 이용해서 저는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대공격전, 기동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하에서 작년부터 한국을 두드렸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독일이나 기동무기가 좋지만 거기는 지금 공장이 안 돌린 지 오래돼서 생산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직접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이 폴란드한테 물자를 주면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는 3쿠션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는 전력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영국은 직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그 기동무기가 준비되면 우크라이나는 잃었던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대전쟁을 한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막아내면 좋겠는데 못 막아낸다. 여기서 러시아는 애국심이 플러스가 안 되지만은 우크라이나 장병과 또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지역에서는 또 지역 호응도 있어서 주민들이 아마 이 전쟁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러시아는 강대국민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1904년과 5년 중에 있었던 러일 전쟁과 비교할 만합니다. 그때 다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죠. 러시아는 그 전에 1895년에 94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죠. 이겨가지고 일본이 지금 요동반도 여순 대련이 있는 그쪽을 할양받습니다. 청나라부터 영토로 넘겨받습니다. 대만도 넘겨받습니다. 근데 이때 러시아가 프랑스하고 독일을 선동해서 같이 강력히 방해합니다. 이게 그 역사에서 유명한 삼국 간섭인데 그것 때문에 대만은 할양을 받지만 이 요동반도는 할양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 러시아랑 싸워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포기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절치부심하다가 러시아와 싸워야 되겠다가 마음먹으면서 러일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앞두고 우리를 일본 편으로 확실하게 만드는 을사보호조약을 한 건 다 아실 겁니다. 러시아는 요동반도를 일본이 먹지 못하게 한 다음에 거꾸로 자기네가 거기를 30년인가 50년 동안 빌리는 조차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더 배가 아프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을 먹었다가 요동반도를 먹고
또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걸 결사적으로 막고자 하는 나라가 당시에도 영국과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요동반도를 빼앗겨서 불만스러워하니까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수색해 주죠. 그래서 네가 한번 싸워봐라. 그래서 영국은 영일 동맹을 맺어주고 미국은 미일 공조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힘있고 일본이 한번 싸워보는 것이 러일 전쟁인데, 저는 이 전사지를 가본 바가 있습니다. 여순 지역에 그 러시아 육군 부대가 와 있었죠. 해군 부대가 와 있었는데 그 해군 부대는 일본 해군이 먼저 깹니다. 깨고 난 다음에 육군 부대를 깨지 못하는데 그 육군 부대를 깨기 위해서 노기 마레스크라고 하는 일본 대장이 이끄는 육군 제3군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과거 1군, 2군, 3군이 있었죠. 이 노기는 군인이었는데 독일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본 군인들은 육군은 독일에서 유학하고 해군은 영국에서 유학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당시 1800년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소장 때, 별 하나 때, 일본군 소장은 별 하나였습니다. 대만이 청나라가 일본에 할양했다 그랬죠. 그래서 일본 영토가 됐는데 일본에 가서 총독을 했습니다. 총독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 러일 전쟁 때 여순에 있는 이 러시아군을 깨는 전투를 하는 총사령관이 됩니다. 13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갔는데 계속 실패를 하죠. 그러다가 그 친구가 와가지고 도와줘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노기는 러시아 육군을 항복시킨 위대한 장군으로 일본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13만 대군을 희생하고도 친구가 와서 도와줄 때까지는 승기를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무능한 장군이라고도 합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일본 역사상, 육군 역사상 최초로 원수로 진급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원수로 진급시켰던 메이지 천황이 사망할 때 본인도 할복해서 자살하는데, 그때 부인은 할복 안 하려고 했는데 강제로 할복시켜서 죽게 하고 본인도 죽었죠. 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노기를 좋아해갖고, 노기가 원래 살았던 동경에 있던 집도 그렇지만 그 외의 곳에도 여러 군데 노기 신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군을 이기는 것과 더불어 지금 핀란드하고 노르웨이 사이에 거기가 발틱해죠. 거기에 러시아 해군 주력 부대가 있습니다. 그 로제스트 벤스키가 이끄는 그 부대가 이 여순에 있던 러시아 해군을 일본군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발틱 함대가 옵니다. 그걸 영국이 견제하죠. 그래서 당시 수에즈 운하가 있었는데 영국이 글로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죠. 갈 때마다 이제 연료를 보급받아야 되는데 영국이 남아공이라든지 아프리카 여러 군데 식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공을 안 해줘서 애를 먹게 만들죠. 인도도 거쳐서 물하고 석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애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알려주죠. 지금 얘네들이 남아공 지난다, 인도 지난다. 일본이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일본에서 이제 모든 함대를 끌어모아서 연합 함대를 만드는데 그 사령관이 도고 헤이아치로와 관련돼서는 우리 이순신을 존경했다는 설이 있죠. 그가 지금 진해 앞바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들이 스시마 섬 인근에 나타나니까 출정을 하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일본 역사에서는 고물의 정자 전법, 영어로 하게 되면 T자 전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전법으로 발틱 함대를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로제스트 벤스키로부터 항복을 받죠. 일본은 이렇게 항복받은 다음에 두 장수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러시아에서 처형하게 만들죠. 그때는 러시아가 계속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다가 레닌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공산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의 일본은 자국의 영토를 침략당한 바는 없지만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 뒤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작년에 러시아가 침공할 때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작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사변 뭐 이런 걸로 표현했죠. 전쟁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의 일부이기 때문에 개입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지원을 했죠. 사실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러시아로 보내면서 비핵국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과 어떤
국가위난시 도와준다는 협정을 맺었는데 두 나라가 참전을 안 하니까 굉장히 비난을 했었죠.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크림반도를 먹었을 때부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다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군수 지원, 정보 지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거죠. 젤렌스키가 싸울 수 있었던 데도 바로 그런 비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몇 군데 지금 영토 지역을 빼앗겼는데 그걸 되찾기 위한 대반격전을 저는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에 필요한 기동 무기를 한국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한국이 폴란드를 주면 폴란드가 갖고 있던 무기를 받고 그 다음에 영국 무기를 받고 미국 무기를 받고 해서 반격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반격전은 우크라이나의 애국심 때문에 승리할 거로 보인다는 게 저희 예측입니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 뭐 앞으로 또 진지전 같은 거는 계속 하겠지만은 빼앗았던 땅을 토해놓고 물러서면서 전선을 만들고 씩씩거리겠죠. 그러면서 그 패전의 책임을 그러니까 1905년 러일 전쟁 지고 난 다음에 1917년 러시아 혁명 당할 때까지 혼돈해가는 러시아 꼴이 되는 거죠. 푸틴이 짜릅니다. 그 당시 러시아 제국의 황제 짜르도 그렇게 하다가 골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의 세계사는 이렇게 변할 걸로 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택해야 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 다음에 전형적인 친미 친영 노선을 가가지고 1차 대전 때 독일하고 싸울 수도 없는 먼 거리에 있었지만 연합국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패망하니까 독일이 갖고 있던 태평양의 모든 섬을 일본이 위임 통치라는 명목으로 식민지를 자기네가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으로 같으면 국제연맹인데 유엔 같은 건데 그게 만들었을 때 거기 안보리 같은 기구에 참여를 하죠.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떠오릅니다. 러일 전쟁과 1차 대전 승리를 통해서 일본은 강대국이 되는 행운을 잡았고 중국은 2차 대전 때 연합국이 된 덕택에 지금까지 행운을 잡았습니다. 우리만 아무것도 못했는데 우리는 러우 전쟁,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한반도 문제, 또 중국 사태 같은 걸 계기로 행운을 잡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게 뭐냐? 저 공산 세력, 대륙 세력에 붙자고 하는 게 주사파, 문재인, 이재명류의 그러한 국제관이죠. 그것들을 버리고 해양 세력과 잡아야 된다. 해양 세력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미국도 있고요. 누구와 동맹을 해야 되는지 좀 짐작하실 겁니다. 자, 저는 우크라이나가 잃었던 영토 크림반도까지 되찾는 대반격전, 기독전을 준비하고 있다. 라스푸티차나가 사라지기 전에. 제2의 러일 전쟁,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일본이 이 전쟁에서 사실 완벽하게 이기지는 않았죠. 근데 미국이 중재해서 바로 강화조약을 맺게 합니다.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미국이 주선해서 러시아가 갖고 있던 사할린 섬의 절반을 일본에 넘겨주고 또 배상금으로 뭘 주고 하는 아주 좋은 결과를 일본에 퍼주었죠. 그와 비슷한 마지막 전쟁 정리 과정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외교를 할 때 누구와 외교를 해야 되는지 잘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번 러우 전쟁은 제2의 러일 전쟁이다. 저희 관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